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 밀양이라는 고을에 기이하고도 슬픈 소문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퍼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본래 햇볕이 잘 들고 곡식이 잘 자라며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살기 좋은 곳이었으나 어느 해부터인가 관에 부임하는 원님들이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 깊숙이 숨어들었으며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을 만큼 고을 전체가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다름 아닌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머물러야 할 관아의 안채였는데 그곳은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고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식 높고 덕망 있는 선비들을 차례로 내려보냈으나 그들 모두 부임한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가 일쑤였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신에는 칼자국이나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무언가 끔찍한 것을 목격한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기에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담력이 세고 무예에도 능하며 성품이 강직하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남들이 모두 기피하는 밀양 부사 자리에 스스로 지원하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며 가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니 제발 가지 말라고 눈물로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며 귀신이 있다면 그 원한을 들어주면 될 것이고 사람이 하는 짓이라면 법으로 다스리면 될 일이라며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당당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굳은 결심은 마치 바위와 같아서 누구도 꺾을 수 없었으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실로 대장부의 기계라 할 만했습니다. 젊은 부사가 밀양고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시간이었는데 고을의 풍경은 소문대로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길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오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고 낡은 기와집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누군가가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나그네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새로 부임하는 부사를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또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저승으로 가게 생겼다며 혀를 차거나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으니 그 모습이 마치 장래 행렬을 보는 듯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관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아전들과 하인들의 모습 또한 가관이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으며 부사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이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관아의 안채는 귀신이 나오는 흉가이니 부디 오늘은 마을의 안전한 객주집이나 별채에서 묵으시고 날이 밝으면 다시 거처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사가 객기로 고집을 부리다가 변을 당하면 그 뒷수습을 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더 걱정하는 눈치였으나 한편으로는 젊은 부사의 목숨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부사는 이방의 만류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고을의 수령이 관아를 비우고 밖에서 잠을 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안채의 문을 열고 청소를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귀신 따위가 무서워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부모가 아니라 할 수 있겠냐며 만약 귀신이 나온다면 내가 직접 만나서 호통을 쳐 쫓아내거나 그 사연을 들어줄 테니 걱정 말고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사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린 아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닫혀있던 안채의 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며 잠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불에 댄 듯 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았던 안채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도망치듯 빠져나가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비질을 하고 걸레질을 했지만 그들의 눈은 자꾸만 어두운 구석을 힐끔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뒷짐을 지고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토록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 이곳 관에 나타나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깊은 의문에 잠겼습니다. 어느덧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노을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오자 관에 남아있던 하인들과 아전들은 저녁상을 대충 차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넓은 관에는 오직 부사 혼자만이 남게 되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져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부사는 방 안의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정갈하게 앉아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온몸의 감각이 바깥의 어둠을 향해 곤두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스칠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당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막은 더욱 무거워져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한 기분이 들었고 부사는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만약 오늘 밤 그 소문의 실체가 나타난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대면하여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밀폐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파르르 떨리며 길게 춤을 추었는데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방 안에 들어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장을 넘기며 태연한 척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삼경이 가까워지자 밖에서 불어오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사는 책을 덮고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이제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가올 존재를 기다리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의 담력은 단순히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성으로 누르고 상황을 직시하려는 강인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 밖 마루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발소리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고 사람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나 가볍고 서늘한 느낌을 주는 소리였기에 부사는 쥐고 있던 차차잔을 내려놓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져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하게 변해갔습니다. 부사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만지작거리기보다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앉아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자세를 취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당만이 보일 뿐이었으나 부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다가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하여 타오르기 시작했고 방 안의 그림자들은 기괴한 모양으로 일그러지며 벽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산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으며 이승의 것이 아닌 존재가 원한을 품고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부사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허공을 향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누구시기에 이 깊은 밤 허락도 없이 관아의 내실을 침범하는가 하고 꾸짖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텅 빈 줄 알았던 문지방 너머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뿌연 안개처럼 보이다가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것은 산발을 한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입가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듯한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미량 관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아랑이라는 원기였는데 그녀의 등장은 예전의 부사들을 단숨에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어깨를 덮고 있었고 휑한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담고 부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테지만 신인 부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존재가 사람을 해치기 위해 나타난 악귀라기보다는 무언가 간절히 할 말이 있어 찾아온 불쌍한 영혼일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사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천천히 손을 들어 방 안의 자리를 가리키며 내 비록 그대의 형상이 흉측하여 놀랍기는 하나 사람을 해치러 온 것 같지는 않으니 들어와서 앉으라. 무슨 사연이 있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것이냐? 라고 점잖게 물었습니다. 귀신은 부사의 태연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듯 잠시 주춤거리더니 이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서는 냉기가 피어올랐고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부사는 귀신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대의 몰골을 보니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듯하구나. 내 오늘 밤은 피하지 않을 터이니 그대가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아 보아라.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원한을 풀어주도록 노력하겠노라. 부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기에 원기의 표정에서도 서서히 도끼가 빠져나가고 깊은 슬픔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하려 했으나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탓인지 처음에는 쇳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사가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자 그녀는 천천히 목을 가다듬고 생전에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그녀의 한 맺힌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의외였고 부사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것임을 직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바깥에서는 다시금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부사와 웡이가 마주 앉은 이 밤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밀양 고을의 오랜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부사는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의 심지를 돋우며 밤이 새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관아는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무는 기이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사의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귀신의 눈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그 깊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 삼경을 훌쩍 넘겼고 관아 밖 세상은 마치 죽음의 장막이 드리워진 듯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관아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새로 부임한 젊은 부사 또한 이전의 수령들처럼 비명 행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아의 늙은 수문장은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귀를 막고 흐느끼며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끔찍한 밤이 지나가기만을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대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수문장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우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젊은 부사의 싸늘한 시신이 그려지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상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온 마을이 공포와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관아한 채의 상황은 바깥 사람들의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방 안을 가득 채운 냉기와 공포 속에서도 부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원귀의 형상은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어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혼비백산하여 목숨을 잃을 만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푸르죽죽했고 목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녀가 예리한 흉기에 찔려 비참하게 죽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소복 곳곳에는 흙탕물과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손톱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긁은 듯 깨지고 피멍이 들어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부사는 태산과 같은 침착함으로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인 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귀신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보통의 원귀들은 산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즐기며 그 공포를 양분 삼아 기세를 떨치기 마련인데 이 젊은 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손님 대하듯 정중하게 맞이하니 귀신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쇳소리가 섞인 기괴한 숨소리를 내뱉으며 부사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부사의 담력을 시험해 보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촛불은 파랗게 질려 사그라들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찻잔의 물이 얼어붙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귀신은 갑자기 부사의 코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썩은 데에 진동하는 입을 벌리고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지만 부사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타까운 눈빛으로 귀신의 흉측한 상처를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몰골을 보니 생전에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그 고운 몸에 칼을 맞고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냐. 나를 해치려 하지 말고 그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아 보아라. 내 비록 부족한 사람이나 그대의 한을 풀어줄 방도를 찾아볼 터이니. 부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진심 어린 연민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어 차가운 방 안의 공기를 서서히 녹이는 듯 했습니다. 부사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귀신의 행동이 멈칫하더니 이내 공격적인 기세가 수그러들고 슬픈 표정이 얼굴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사의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사람을 위협하던 악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소곳하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창백한 볼을 타고 떨어졌고 그 눈물은 바닥에 닿자마자 붉은 얼룩을 남기며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 했으나
찢어지고 더러워진 옷은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부사는 묵묵히 그녀가 마음을 진정시키기를 기다려 주었고 방 안에는 촛불 타는 소리와 귀신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귀신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깨진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 슬프고도 애처로웠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녀의 흉한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으시고 이리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그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소녀는 본래 사람을 해칠 마음이 추호도 없었사오나 억울함을 호소하려 나타날 때마다 부임해 오신 사또들께서 제 모습을 보고 놀라 숨을 거두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흉악한 귀신으로 몰려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던 세월이 사무치게 원통했던 것입니다. 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병고가 그대의 원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약한 마음 탓이었단 말이더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이제라도 내 앞에 나타나 주었으니 그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자, 어서 그대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고해 보아라. 부사의 동료의 힘을 얻은 귀신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다하지 못한 이승의 한이 서려 있었으나 처음 나타났을 때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아랑이라 하옵고 성은 윤시오입니다. 저 또한 이 고을의 부사로 계셨던 아버님을 따라 이곳 밀양에 내려와 살던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흉측한 웡이가 한때는 이 고을을 다스리던 부사의 금지옥겹 같은 딸이었다니 부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랑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그녀가 갑자기 실종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셨고 저 또한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의 범절을 익히며 조신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님과 단둘이 지내던 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거나 술을 놓으며 소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의 자비를 돌보던 통인죽이라는 자가 저를 보고 흑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분의 차이도 잊은 채 감히 저를 탐하려 하였으나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아래의 사람을 대하듯 점잖게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랑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고 분노로 인해 주먹을 꽉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곁에는 어릴 적부터 저를 업어 키워준 유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처럼 그녀를 따르고 의지했기에 그녀가 저를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악한 죽이라는 자는 유모에게 접근하여 뇌물을 바치고 가머니설로 꿰어내어 저를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유모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이 키운 딸 같은 저를 팔아넘길 결심을 하고 저에게 달구경을 가자며 늦은 밤 별당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아랑의 눈에서는 다시금 피눈물이 솟구쳤고 방 안에 촛불이 크게 일렁이며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죽어서도 아물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시원하여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유모의 손을 잡고 영남루로 향했습니다. 영남루에 올라 달빛에 비친 밀양강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유모는 잠시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고 저는 홀로 남아 시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불쑥 죽이
그자가 나타나 저를 덮치려 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유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저를 욕보이려 했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며 그의 손을 물어뜯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자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사는 주먹을 꽉 쥐고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겪었을 공포와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아랑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비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반항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죽이는 품에서 칼을 꺼내 저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제 몸을 파고들 때의 고통보다 더럽혀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제 시신을 대나무숲 깊은 곳에 유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사라진 것을 안 아버님께서는 백방으로 저를 찾으셨으나 유모와 죽이는 제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 도주를 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평소 정숙했던 딸이 그럴 리 없다고 믿으셨지만 증거도 없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아버님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관직을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묻혀 썩어가는 육신을 내려다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제 원호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며 제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었으나 야속하게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랑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새벽 딸기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부색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옅어지는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제 날이 밝아오니 저는 물러가야 할 시간입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시고 제 시신을 찾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도 편안히 저승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투명해지며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려 하고 있었고 부사는 다급하게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나 물증이 없으면 그를 잡을 수 없다. 내가 그자를 신문할 때 네가 범인임을 지목할 수 있는 표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부사의 말에 아랑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점호를 하시면 제가 하얀 나비가 되어 범인의 갓 위에 앉겠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여기시고 그자를 추궁하신다면 놈도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말을 마친 아랑은 한 마리 하얀 연기처럼 변하더니 문틈 사이로 빠져나가 사라졌고 방 안에는 다시금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촛불은 다 타들어가 촛농만 남았고 창밖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멍하니 앉아 아랑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겪은 일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방 안에 남아있는 서늘한 냉기와 비릿한 피 냄새는 그것이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아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개시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욱 단호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으며 악인들을 단죄하고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밤새 공포에 떨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안채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사가 살아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사또 나으리 살아계셨습니까? 정녕 무사하신 겁니까? 늙은 이방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사는 껄껄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 일이 멀쩡히 살아있지 않느냐. 귀신 따위는 없었으니 걱정들 말거라. 다만 오늘 아침에 할 일이 있으니 즉시 관아의 모든 이들을 마당으로 집합시켜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아야 한다. 부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들은 영문을 모른 채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부사의 서슬퍼런 명령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관아 한 구석에서 눈치를 살피던 어떤 자의 표정은 유독 어두워 보였는데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사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마루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하얀 나비가 날아오면 길고 길었던 밀양의 비극도 끝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붉게 떠오르며 관아의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고 진실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밀양 관아의 높은 담장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간밤의 어둠과 공포를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귀신이 나올까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서 아무런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활기찬 기합 소리가 들려오자 의아해하며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새로 부임한 부사들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변을 당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신임 부사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관아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과연 그 젊고 담대한 부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부사의 엄명에 따라 육방관속과 모든 하인들이 빠짐없이 모여들어 줄을 지어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긴장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사가 멀쩡한 모습으로 관복을 갖춰 입고 대청마루에 위엄 있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 아전들은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하고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사의 눈빛은 지난밤의 피로가 무색할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그 시선은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사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아무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고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목을 축인 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모두를 주목시켰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 밀양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인심이 흉해지고 관아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밤 나는 그 소문의 실체와 마주하였고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의 피 맺힌 절규를 들었노라. 귀신은 사람을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을 뿐이었다. 부사의 말이 떨어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귀신을 직접 보고도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대화까지 나누었다는 말에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원혼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었습니다. 군중 속에는 유난히 안색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랑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관노주기였습니다. 그는 수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 믿었으며 아랑이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사가 원혼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관리하려 했으나
자꾸만 떨리는 손과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동자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설마 귀신이 내 이름을 말했을까? 아니야, 귀신 따위는 없어. 저 사또가 헛것을 보고 허풍을 떠는 것일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천천히 내려오며 뒷짐을 지고 사람들 사이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고 그가 다가갈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원호는 내게 범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일러주었다. 그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죄 없는 여인을 해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유기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까지 더럽혔다.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하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대죄이다. 부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죄 지은 자의 심장을 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이는 부사가 자신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으나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맑고 파란 하늘 저편에서 무언가 하얀 물체가 나풀거리며 관아의 담장을 넘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하얀 날개를 가진 나비 한 마리였는데 계절에 맞지 않게 크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의 머리 위를 유유히 날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나비의 등장에 신기해하며 시선을 빼앗겼고 부사 또한 걸음을 멈추고 그 나비를 주시했습니다. 부사는 속으로 아랑이로구나. 약속대로 나에게 범인을 알려주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비가 향하는 곳을 예의주의 주시했습니다. 나비는 마치 살아있는 영혼처럼 사람들 사이를 부드럽게 헤집고 다니며 누군가를 찾는 듯이 원을 그리며 천천히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나비의 움직임을 쫓았는데 그 하얀 나비가 주는 묘한 위압감에 압도되어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비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마침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서 있는 주기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기는 자신의 머리 위로 다가오는 하얀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휘저으며 나비를 쫓으려 했습니다. 이건 뭐야? 저리 가란 말이야. 그의 거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비는 끈질기게 그의 주위를 맴돌았고 주기는 점점 더 공포에 질려 괴성을 지르며 발광하듯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주기의 머리 위에 쓴 페랭이 끝에 사뿐히 내려서 앉았고 그 순간 날개를 접으며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주기는 머리에 무언가가 앉았다는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같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저것 봐, 나비가 주기에게 앉았어. 설마 주기가 범인이란 말인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기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으로 페랭이를 털어내려 했지만 나비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 마치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낙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하늘이 내린 증거가 나왔으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사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달려들어 주기를 덮쳤고 그는 거세게 반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나비 한 마리가 앉았다고 해서 사람을 범인으로 몰다니요. 저는 억울합니다. 사또 나으리 펜에 주기는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거짓이 탈로 날까 두려워하는 비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 부사 앞에 무릎 꿇렸고 나비는 그제야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부사는 층계 위에서 내려다보며 주기를 서늘하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오리발을 내미느냐. 어젯밤 아랑 낭자의 원혼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네가 흑심을 품고 낭자를 영남루로 유인한 것도 반항하는, 낭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그리고 그 시신을 대나무 숲에 몰래 파묻은 것도 다 알고 있느니라. 부사가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수법을 언급하자 주기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대나무 숲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 공범인 유모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사는 주기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너와 작당하여 낭자를 죽음으로 내몬 유모 또한 잡아들여라. 두 죄인을 대질신문하여 그 죄상을 만천해 밝힐 것이다. 곧이어 관아의 다른 쪽에서 늙은 유모가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는데 그녀는 이미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주기가 포박되어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천벌을 받았구나. 결국 이렇게 드러날 것을. 유모의 자포자기한 태도는 주기의 범행 행위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성실한 척하며 살았던 주기가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치를 떨었습니다. 저런 인면수심의 놈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었다니 아랑혜 씨가 얼마나 억울하셨을꼬. 곳곳에서 탄식과 욕설이 쏟아져 나왔고 일부 흥분한 사람들은 주기에게 돌을 던지려 하였으나 포졸들의 제지로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부사는 손을 들어 군중을 조용히 시킨 뒤 엄숙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낭자의 시신을 찾아 거두어 주지 않으면 이 원한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죄인은 앞장서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하라. 부사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은 주기를 일으켜 세워 앞장을 세웠고 그 뒤로 부사와 관아의 아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따랐습니다. 주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고 등 뒤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렬은 관아를 빠져나와 마을 뒤편의 야산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평소에도 대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장소였습니다.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르자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아랑의 원혼이 슬피 우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사는 말에서 내려 직접 걸어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숲은 넝쿨과 자풀이 무성하게 얽혀 있어 길을 찾기조차 힘들었지만 주기는 떨리는 손으로 숲의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큰 바위 뒤쪽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부사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낫과 괭이를 가져오게 하고 주기가 가리킨 곳에 잡풀을 제거하고 땅을 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장한 장정들이 달려들어워 웃자란 풀을 베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하자 흙 냄새와 함께 묘한 썩은 내가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괭이질 소리가 멈추고 흙을 걷어내자 낡고해진 옷자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색이 바랬지만 분명 양방아 규수가 입던 고운 비단 옷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고 유모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부사는 흙 속에 묻혀있던 유해를 조심스럽게
수습하도록 명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시신은 썩지 않고 마치 잠을 자는 듯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드러난 얼굴은 생전의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었으나 가슴에는 흉기에 찔린 참혹한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부사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시신을 덮어주며 예를 갖추어 묵념했습니다. 아랑낭자 이제야 차가운 땅 속에서 나오게 되었구려.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그대의 억울함은 내가 반드시 풀어줄 것이니 부디 편안히 눈을 감으시오. 그 순간 대나무 숲을 휘감던 음산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나무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와 시신 위를 비추었습니다. 어디선가 다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시신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아랑의 영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난 것이라 믿으며 두 손을 모아 그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죽이는 시신 앞에서 와들와들 떨며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그의 죄는 햇빛 아래 낱낱이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부사는 엄한 표정으로 주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죄는 하늘과 땅이 알고 귀신과 사람이 모두 증명하였다. 너를 관하로 압송하여 국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니 각오하거라. 포졸들이 주기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끌고 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그동안 아랑을 나쁜 여자로 오해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남은 것은 죄 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관하로 돌아가는 행렬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우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였으며 밀양 고을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아랑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어 그녀가 더 이상 구천을 떠돌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부사는 관하로 돌아와 즉시 형틀을 마련하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관하의 마당은 다시금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아침에 불안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부사는 높은 의자에 앉아 죄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추상같이 엄격하여 죄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제 밀양의 긴 악몽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밀양 관하의 넓은 마당은 죄인을 심판하는 엄숙한 재판장으로 변하였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고을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귀신 소동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기대감과 함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높은 대청마루에는 위엄을 갖춘 부사가 정자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육방관속들이 도열하여 서슬 퍼런 기세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주기와 유모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탁자를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죄인들을 꾸짖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당당한지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듯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흉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주인의 딸을 능욕하려다 죽인 것도 모자라. 시신을 유기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까지 짓밟았으니 이는 하늘이 노하고 땅이 뒤집어질 대죄이다. 이제 명백한 증거와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더 이상 거짓으로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하여라. 부사의 호통에 주기는 털썩 주저앉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유모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기는 떨리는 입술로 그날 밤의 일을 자백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여선 사람들의 치를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평소 아랑 낭자를 흠모해 왔으나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낭자의 유모를 돈으로 매수하여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실토했습니다. 달 밝은 밤 영남루로 낭자를 유인한 뒤 겁탈하려 했으나 낭자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는 시신을 대나무 숲에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지난밤 아랑의 원혼이 부사에게 들려주었던 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였고 이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마다 한마디씩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모 또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였는데 그녀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겠다는 주기의 꼬임과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아기씨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녀는 내 죄가 큽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아기씨의 원혼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는데 차라리 이렇게 잡히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의 배신으로 인해 꽃다운 목숨이 쓰러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며 사람들은 혀를 차고 그녀의 비정함을 성토했습니다. 모든 신문이 끝나고 죄상이 명백히 드러나자 부사는 주저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주기와 유모는 사람의 더 도리를 저버리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으므로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이들을 당장 형장으로 끌고 가 참수하여 그 죄를 묻고 다시는 이런 악행이 이 고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삼을 것이다. 부사의 서리빨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즉시 죄인들을 일으켜 세워 형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죄인들이 끌려나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관아 밖으로 멀어져 갔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하며 부사의 공정한 판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죄인들이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금 정적이 감돌았으나 이번에는 무겁고 음산한 정적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린 뒤 찾아오는 엄숙하고도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어 그동안 잘못 알려진 아랑의 행실에 대해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들으시오. 그동안 윤부사의 딸 아랑 낭자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는 소문은 저 죄인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소. 낭자는 죽는 순간까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열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소문을 퍼나르며 고인을 2번 죽이는 죄를 범하였소. 부사의 질책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쑥덕공론을 좋아하여 남의 말을 함부로 했던 자신들의 경솔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구려. 그렇게 고운 아기씨를 두고 몹쓸 말을 해댔으니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아기씨를 뵙겠나. 여기저기서 탄식과 자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낭자의 더러워진 이름을 씻어주고 그 넋을 위로하여 편안히 저승으로 보내주는 것이요. 관에서는 낭자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줄 것이니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참하여
낭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시오. 부사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도 없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에서 가장 좋은 삼배를 가져와 수의를 짓기 시작했고 남정네들은 산으로 올라가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순식간에 장례 준비로 분주해졌는데 이는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빚을 갚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아랑의 시신은 깨끗한 물로 씻겨지고 향긋한 향유가 발라졌으며 정성껏 지은 하얀 수의가 입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신은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여물하는 여인들의 눈시울을 더욱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하얀 상복을 입고 나와 길게 늘어서서 곡을 하였는데 그 통곡 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강물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부사는 직접 상주가 되어 상여 뒤를 따랐으며 만장을 든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상여꾼들이 부르는 구슬픈 상여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바람에 펄럭이는 만장들은 마치 아랑의 넋이 춤을 추는 듯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상여가 지나갈 때마다 술을 뿌리고 절을 하며 그동안의 오해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묘지는 고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명당 자리에 마련되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차갑고 어두운 흙 속에 묻혀있던 아랑은 이제 따뜻한 흙과 밝은 햇살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관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고 부사는 떨리는 손으로 첫삽을 뜨며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봉분이 다 만들어지자 부사는 미리 준비해온 제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 글귀 하나하나에 아랑의 넋을 위로하고 그녀의 절개를 찬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슬프도다. 꽃다운 나이에 비명에 갔으나 그 정절은 매화보다 향기롭고 그 기가에는 대나무보다 고닫도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천을 떠돌았으나 이제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 만인이 그대의 이름을 우러러보게 되었으니 부디 이승의 원한일랑 후를 털어버리고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소서. 부사가 제문을 읽고 술잔을 올리자 갑자기 무덤가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제사상의 촛불을 껐다가 다시 살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랑의 혼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는 신호라 여기며 이제야 비로소 모든 원한이 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부사는 묘소 옆에 작은 사당을 짓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당은 아랑의 넋을 기리고 그녀의 정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곳으로 아랑각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마을의 목수들과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사당 짓는 일에 참여하였고 며칠 만에 아담하지만 기품 있는 사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아랑의 초상화가 모셔졌는데 화공이 정성을 다해 그린 그 초상화는 살아생전에 아랑처럼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며 가며 아랑각에 들러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고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닌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관아를 감싸고 있던 기분 나쁜 냉기와 음산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더 이상 바람소리가 귀곡성처럼 들리지 않았고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타올랐습니다. 부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칼을 머리맡에 두고 누웠으나 꿈속에 나타난 것은 피를 흘리는 원기가 아니라 고운 비단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절을 올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다가 하얀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고
부사는 개운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자 부사는 상쾌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그동안 공포에 질려 도망갔던 아전들도 모두 복귀하여 활기차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관아를 한 바퀴 둘러보며 이제야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처럼 변했음을 느끼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한 맺힌 영혼을 구원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아침 일찍부터 관아 앞을 지나며 부사를 향해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렸고 시장통에는 다시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사는 관아의 문을 개방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고생을 서로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용감하고 지혜로운 부사 덕분에 고을에 큰 근심을 덜었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또 나으리가 아니었으면 평생 귀신 나오는 고을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 뻔했어. 암 그렇고 말고 하늘이 내리신 명관이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밀양 고을은 예전에 평화롭고 인심 좋은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달은 휘영청 발갓들을 환하게 비추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밤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낭자, 이제 편안하오. 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오. 부디 그곳에서는 험한 일 겪지 말고 행복하시오. 그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사이로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부사를 내려다보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랑이 부사에게 보내는 감사의 윙크 같기도 했고 앞으로 이 고을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밀양 관아의 귀신 소동은 끝이 났고 억울하게 죽은 아랑의 원호는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죄지은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으며 억울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권선징각의 이치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평화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랑각에는 매년 제사를 지내주기로 약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랑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정절과 의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을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고 부사가 떠난 후에도 전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할 차례가 남았습니다. 밀양 고을에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오자 계절의 변화는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되면 영남로 아래로 흐르는 밀양강 변에는 벚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렸고 여름이면 푸른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었으며 가을이면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비단 병풍을 두른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흉흉했던 시절에는 아름다운 풍경조차 을씨년스럽게만 보였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이제는 자연의 섭리가 주는 축복이 온전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맑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거나 달 밝은 밤이면 정제 올라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풍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귀신이 사라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속을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과 안도감이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사는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바로 떠나지 않고 한동안 고을에 머물며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는 단순히 용감한 무관을 넘어 지혜롭고 인자한 목민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만나 그 사연을 들어주었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가 닥치면
관아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아랑의 사건을 교훈 삼아 고을 내의 기강을 바로잡고 관리들이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거나 뇌물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감시하였습니다. 그의 공정하고 청렴한 정치는 백성들의 깊은 신뢰를 얻었고 밀양은 인근 고을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랑각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사당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억울함을 풀고 간 아랑의 영혼이 이제는 고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음력 4월 16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아랑각에 모여 아랑제라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여인들은 정성껏 마련한 제수 음식을 차려놓고 아랑의 넋을 기렸으며 처녀들은 아랑의 영정 앞에 절을 하며 변치 않는 사랑과 행복한 결혼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를 이끄는 선비들은 아랑의 고든 절개를 본받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선비가 되기를 다짐하며 붓을 들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아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권선징각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사의 임기가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자 밀양, 고을의 모든 백성이 길가로 나와 그의 가는 길을 배웅하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부사의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고 어떤 노인들은 부사가 탄 말을 가로막으며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부사는 말에서 내려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의 눈가에도 섭섭함과 고마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비록 몸은 떠나지만 밀양에서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여러분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소.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구려. 부사의 마지막 당부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사가 떠난 뒤에도 밀양에는 신기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아랑 나비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매년 아랑의 기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하얀 나비떼가 날아와 아랑각 주위를 맴돌았는데 사람들은 이 나비들이 아랑의 영혼이거나 그녀를 위로하러 온 선녀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나비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깨나 손등에 사뿐히 내려앉기도 했는데 나비가 앉았던 사람은 그 해에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 사람들은 나비를 쫓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며 나비가 자신의 몸에 앉아주기를 내심 기대하곤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나비들이 떼를 지어 춤을 추듯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하여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또한 아랑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타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으나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결국 진실을 밝혀낸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야기꾼들은 장터나 사랑방에서 아랑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마다 살을 보태고 흥미진진하게 꾸며내어 듣는 이들을 울리고 웃겼습니다. 소설이나 판소리로도 만들어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아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는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랑은 단순한 원귀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해 가을 맑은 달이 영남루를 비추던 밤에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아랑각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젊은 시절 아랑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바로 그 부사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늙어버린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에 옛 추억을 더듬어 이곳을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아랑의 영정을 바라보며 회한에 잠겼습니다. 낭자 참으로 오랜만이요. 그동안 잘 지내셨소? 내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지만 낭자의 모습은 여전히 고운 꽃처럼 변함이 없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그리움과 아랑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랑각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는 자연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혈기 왕성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진실을 마주했던 그날 밤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때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은 이제 시원한 가을바람이 되어 노인의 땀을 식혀주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어둠은 이제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정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노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날아온 하얀 나비 한 마리였습니다. 나비는 힘찬 날갯짓으로 노인의 주위를 맴돌더니 그의 무릎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나비를 들여다보았고 그 나비가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듯 날개를 천천히 접었다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아, 낭자로구려. 잊지 않고 이 늙은이를 반겨주시는구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는 나비에게 조용히 속삭였고 나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노인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비는 다시 날개를 펴고 밤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노인은 나비가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까지 모두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고 그의 뒷모습은 달빛을 받아 성자의 모습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밀양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달과 지지 않는 꽃, 그리고 영원히 날아다니는 하얀 나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밀양 사람들은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재우곤 합니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은 아랑의 무서운 이야기에 이불을 끌어올리다가도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갔다는 대목에 이르면 안심하며 눈을 깜빡입니다. 할머니, 그럼 아랑 아가씨는 지금도 행복하게 날아다니고 있어. 아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착한 사람은 죽어서도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법이란다. 아랑 아가씨는 이제 걱정 없이 좋은 곳에서 예쁜 나비가 되어 꽃밭을 거닐고 계실 게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는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가 되어 꿈나라로 안내합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높이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마을의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소리는 더 이상 귀신 우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잠재우는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밀양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평안한 잠을 청합니다. 아랑의 전설은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와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이야기로 남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도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꿈속에서 그 나비를 만난다면 놀라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꿈자리가 사납지 않도록, 그리고 내일 아침 맑고 개운한 기분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수호천사일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선한 마음들이 모여 따뜻한 등불을 밝히는 그날까지 아랑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부드러운 달빛을 이불 삼아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관아의 마당에 켜진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당직을 서는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도 멀어지면 고을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겨듭니다. 가끔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우며 자장가처럼 울려 퍼집니다. 부사가 덮어주었던 따뜻한 옷자락처럼 오늘 밤은 포근하고 안온한 기운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깊은 숲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한 꿈 꾸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시하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아랑이 남긴 교훈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네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촛불을 끄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히 주무십시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